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한미 양국 정상이 북핵 위협에 대응해 우리나라의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담았습니다. 워싱턴 선언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해구산을 명문화한 건데요. 자,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부부가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함께 백악관에서 공식 만찬도 가졌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해야 할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자, 국빈 방문의 의미와 성과 전문가들과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26일 현지 시간 저녁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초청해서 공식 만찬을 열었습니다. 우위도 다지고 그랬는데요. 자, 국빈 만찬 때의 양국 정상 모습 먼저 보시겠습니다. The people. 바이든 대통령님과 바이든 박사님 그리고 한미 동맹을 지지하는 귀빈 여러분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우정은 네잎 클로바 같아서 찾기는 어렵지만 일단 갖게 되면 그것은 행운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Old saying, and Mr. President, this one is also Irish. 우리의 강철 같은 동맹을 위하여. To our ironclad alliance. 네, 윤석열 대통령 국빈 만찬 때 우리의 강철 같은 동맹을 위하여 이렇게 건배사를 했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았는데요. 그 의미를 부각시킨 걸로 보입니다. 신주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1953년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그러니까 군사 안보 조약으로 시작된 이제 한미 동맹이 이제 자유민주화 시장경제 법치주의 가치 동맹으로 발전하고 더 나아가서 한미 FTA도 했고 첨단 기술 동맹, 또 우주 동맹,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그다음에 이제까지 한미 동맹이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한정돼 있었던 거라면은 이제는 인도 태평양과 세계적 차원의 한미 동맹이 됐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여기 그 위상에 걸맞게 한미 동맹도 업그레이드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살펴보고요. 조금 전에 끝났던 이제 국빈 만찬과 관련해서 어떤 모습들이었는지 어젯밤 저녁에 일어났던 거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먼저 좀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주 굉장히 인상적인 한미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까요? 그만큼 친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어제 국빈 만찬에서의 윤석열 대통령의 노래 장면이었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무대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 돈 맥클린의 아메리칸 파이 직접 부르기도 했는데요. 현장 분위기 어땠는지 한번 보시죠. 그럼 우리 한미 동맹의 든든한 후원자이고 주주이신 여러분께서 원하시면 한 소절만. 근데 이게 기억이 잘 날지 모르겠습니다. A long, long time ago. I can still remember how that music used to make me smile. And now I knew if I had my chains that I could make those people dance and maybe they'd be happy for a while. Something touched me deep inside the day the music died.
네, 윤 대통령 한 소절 불렀습니다. 한 대목 불렀는데 내빈들이 모두 일어났는데 기립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뭐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이 노래를 불렀던 돈 맥클린의 친필 사인이 담긴 통기타도 선물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정의무 의원님, 어떻게 노래 실력 어떻습니까? 이제 상하원 합동 연설이 있다 그러고 영어로 연설을 준비한다고 한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적어도 이 영어 노래의 발음은 네. 상당히 수준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제가 방금 봉 박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이 돈 맥클린이 예. 아마 그 아일랜드 가수인 맥클린이라는 성이 예. 이게 아이리시 성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로 아마 아메리칸 파이라는 노래를 부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자, 봉익식 박사 나오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만찬에서 노래를 부른 것.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저런 모습 못 봤던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국빈 방문 아니겠습니까? 그 국가 수반이 임기 중에 한 번 가지는 기회고 초청국가 정부가 모든 경비를 부담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그 우애를 네. 확인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예. 이런 소프트한 면에서 그 양국 정상이 그 우애와 신뢰를 확인했다는 것이 이번 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사실 가장 큰 성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네. 자, 오늘 노래 부르게 된 거는요. 이 앞에 국빈 만찬 때 뮤지컬 배우들이 여러 가지 노래들을 많이 불렀어요. 뭐 알라딘 노래도 불렀고 이 다른 아주 유명한 뮤지컬들의 타이틀송들을 부르다가 마지막 이제 앵콜곡으로 돈 맥클린의 노래를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윤 대통령이 이 아메리칸 파이를 좋아했다. 대학 다닐 때 이렇게 많이 불렀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만큼 배려를 한 거죠.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뭐 식사할 때도 보면은 리셉션 할 때도 이 콜라 뭘 먹는지를 알고는 그거를 권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도 좀 있었는데 그만큼 미국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다. 그 이유를 저희들은 뭐 따로 해석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많은 배려를 하다 보니까 질 바이든 여사가 윤 대통령에게 무대로 올라가라고 등을 떠미는 그런 모습도 잠깐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본인이 좋아했던 노래를 이 한 소절 부른 그런 일이었거든요. 자, 임선 대변인 보실 때 뭐 한미 관계는 굉장히 끈끈해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12년 만에 국빈 방문이라는 것에는 뭐 의미를 크게 둘 수는 있겠죠. 그동안 이제 국빈 방문은 미국에서는 흔한 일이 아니었고, 뭐 그동안 쭉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웠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뭐 우정 아까 얘기하셔가지고 네. 윤 대통령께서 그 네이클로바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예. 막 이렇게 찾다 보니까 겨우 네이클로바 찾았다 얘기하시는데 네이클로바 찾으면 뭡니까? 나머지 풀은 다 뜯겼는데요. 그리고 지금 뭐 노래 부르셨죠. 노래 부르신 건 저는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즐겁고 흥이 겨우면 노래도 부르시고 뭐 하다못해 춤도 추실 수 있는데 노래 부르는 사람이 바뀐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노래 부르고 싶은 마음이셨을 텐데 네. 윤 대통령이 노래를 부르신 거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은 이번에 외교를 보고 여러 가지 참담한 심정에 있는데 네네. 이렇게 너무나도 즐겁고 해맑게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고 과연 우리 국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할까라는 예.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지금 이 국빈 방문하기 전부터 계속 사전에 여러 가지 언론의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국민들의 여러 비판 그리고 야당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성찰의 계기를 갖고 조금 더 우리 국익을 위해 충실하셨으면 좋겠었는데 네. 특히나 경제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기대를 했었지만 사실상 우리 손에 쥔 건 없다라는 게 다수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즐겁게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고 대통령 본인께서는 매우 즐거우셨을지 모르지만 국민들의 가슴에선 천불이 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뭐 성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마다 평가는 좀 엇갈리긴 합니다. 국빈 만찬에서는 뭐 두 나라의 우애를 다지는 자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흥겨운 모습은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 성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나하나 따져갈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저 모습 자체가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국빈 만찬에는 경제계 인사를 포함해서 한 200여 명이 참석을 했는데 아까 보셨습니다만 안젤리나 졸리 그리고 아들 매덕스, 박찬호 선수도 왔고요. 박찬호 선수는 또 특히 이제 필라델피아 필리스에서 활약을 했었는데 그 야구공하고 다 선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80분간의 회담도 가졌죠. 공식 만찬은 3시간 반이나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 전에 가졌던 이 공식 회담에서는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 핵 협의 그룹을 창설하기로 합의를 했고, 이런 내용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공동 성명에는 그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핵과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공동 발표를 했는데, 자, 이번에 어떤 내용으로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을 했는지 내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워싱턴 선언 확장 억제 강화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 사이에 핵 협의 그룹 NCG를 창설한다 이런 내용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전략 자산, 그러니까 핵 전략 자산인 거죠. 더 빈번하게 한반도에 전개한다. 배치는 아닙니다만 한반도에 수시로 왔다 갔다 하겠다.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는 그런 경계태세를 늘 갖추겠다. 이런 취지의 합의를 했고요. 다만 우리가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의무를 이행하는 약속은 재확인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체 핵무장과 관련된 부분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기로 그런 식으로 합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이번에 가면 우리가 핵무장을 독자적으로 가능하게 하지 않겠냐 이런 일부 기대도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선에서 뭐 조율이 됐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리고요. 다음 한번 보여주시죠. 자, 제3국이 미 동맹국에 위협을 할 때 그럼 미국의 억지력을 어떤 식으로 확장을 할 거냐. 자, 미국 본토에 대해서 이제 뭐 방어하는 건 당연합니다만 이 동맹, 저희는 뭐 70년 동맹이니까 우리 동맹에게도 미국의 동맹에게도 확장이 됩니다. 핵 억지력이요. 근데 억제는 어떻게 되느냐. 핵과 미사일, 재래식 무기 모든 걸 통해서 보도하고 응징도 하는, 그러니까 확장과 함께 억제를 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합의가 나왔습니다. 양국 정상 간에요. 이건 뭐 거의 당연하다시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그리고요. 나토와 이번 핵 협의 그룹 NCG가 구별이 좀 됩니다. 대비가 되는데, 자, MPG 핵 기획 그룹이라고 나토와는 이렇게 미국이 맺고 있습니다. 자, 대상은 NCG는 한미 양자가 하는 거고요. MPG는 나토 회원국 간의 다자 협의체가 바로 MPG가 되는 겁니다. 근데 목적은 뭐냐?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 핵이 있으니까 핵 위기 등 유사시 미 전략 자산을 사용하고 확장 억제 계획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것이 NCG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근데 MPG 같은 경우에는 나토가 갖고 있는 핵 전략 자산이 있습니다. 그 정책을 구상하고 배치, 운용하는 협의를 하는 게 바로 MPG가 되는데요. 왜냐? 나토에는 이미 핵이 있습니다.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5개 회원국엔 전술핵 등이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미 전략 자산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이미 핵은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배치하고 운용하느냐를 아주 폭넓게 협의할 수 있는 게 MPG가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지금 핵이 없잖아요. 핵무기가 없다 보니까 미국의 전략 자산을 배치를 하는데 전개하는 걸 좀 정례화하되 배치는 하지 않겠다. 다만 좀 더 자주 북한의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그 시간적인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점들을 좀 논의하겠다 이런 겁니다. 핵 사용 결정은 양쪽 다 미국의 대통령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미국의 전략 자산이 그럼 뭐가 한반도에 전개가 될 것이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B-52H와 B-1B 전략 폭격기 같은 거, 공대지 핵미사일을 쓸 수 있고요. 재래식 폭탄도 투여할 수 있습니다. 이게 60톤 가까이 무장을 할 수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폭격기가 되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요. 자, F-22, F-35B,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이런 부분들도 한반도에 들어오는데 여기는 적진 중심으로 침투를 합니다. 그러니까 평양 같은 데 가는 거죠. 그리고 전술 핵탄두 미사일 공격도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전략 자산 중에 하나가 바로 F-22, F-35B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요.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항공모함은 원자력으로 거의 다 추진이 되는데 스텔스기 등 100여 대의 항공기를 수용하는 바다의 공항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핵항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더 자주 북한이 핵을 사용할 수 없을 만큼의
무력을 과시하는 그런 행동을 앞으로 그럴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요, 이 전략 핵 잠수함 SSBN이라는 게 있는데 원자력으로 추진하는 탄도미사일 잠수함인데요. 핵탄도미사일 당연히 있고요. 핵 보복을 할 수 있는 최종 병기다. 잠수함이니까 어디 들어가면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핵으로 추진하니까 어디든지 갈 수 있고 한국 기항은 1980년대 초 이후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SSBN이 한반도에 전개가 될 걸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자, 본과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말씀하시기에 그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네. 환하게 웃었는데 사실 웃고 싶은 사람은 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승자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이 접근 방법을 잘못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토식 핵 공유는 나토 회원국 중에 이미 핵 보유국이 있었기 예. 때문에 그런 협의체가 가능했고 다시는 이런 혼란이 없어야 된다고 해서 2년 후에 나온 것이 NPT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공동선언문에서 명시된 것은 한국은 NPT를 탈퇴하지 않는다고 되었고 네. 한국과 미국 간에 이런 원자력 협정을 준수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이 핵 무장하거나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길은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임기 내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 이번 워싱턴 선언에서 오히려 확인된 면이 있습니다. 예. 즉 조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핵 무장이라든지 아니면 전술핵 재배치를 강하게 요구한 윤석열 정부를 잘 달래는 데 성공한 이번 정상회담이라고 평가가 될 것이고 네. 그것은 우리가 너무 급했기 때문이죠. 비긋한 예가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2021년 정상회담이었습니다. 그때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다 공동선언문에 녹여냈는데 예. 남중국해에서의 항해의 자유와 안정 그리고 대만 해협에서 평화의 안정에 대해서 한국이 미국을 지지하는 문구가 들어갔는데 그것을 넣게 문재인 정부를 설득할 수 있었던 거는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기대했던 싱가포르 합의와 판문점 선언이 유효하다는 그것을 바이든 행정부가 공동선언에 넣는 대가로 된 것이고 1년 후에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그 부담이 전혀 없어진 것이죠. 예.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은 차라리 70주년, 동맹 7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상 간의 신뢰와 우애를 확인하는 선에서 그쳤으면은 네. 오히려 더 의미가 있고 국민 보시기에도 마음이 가벼운 그런 국빈 방문이 됐을 텐데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아무래도 국민들에게 이제 보여주는 어떤 성과를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고 그것이 한국의 핵 주권을 미국이 더 수용하는 그런 성과를 기대했는데 네. 아무래도 이렇게 미국이 핵 주권을 다른 나라와 공유한다는 것, 특히 핵무기가 아직 없는 나라와 공유한다는 것은 처음서부터 전제가 잘못된 접근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네. 예, 잠시만요.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부분에 보면은 예전과 좀 다른 강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이 핵 공격을 감행할 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거다 이런 말을 했고요. 미국이나 동맹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강경하게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같은 경우도요. 이 예전과 좀 다른 공동선언의 의미를 또 부여를 했는데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한미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궁전의 그 핵 우산에서 기초한 그런 확장 억제하고는 좀 다르고 좀 다른 것이 아니라 많이 다릅니다. 미국이 그 핵 자산에 관한 정보와 이 기획 또 거기에 대한 대응 실행을 누구와 함께 공유하고 의논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새로운 확장 억제 방안이고 더욱 강력하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Nuclear attack by North Korea against the United States or its allies or partisans or partners is unacceptable and will result in the end of whatever regime were to take such an action. And we're not going to be stationing nuclear weapons on the peninsula, but we will have visits to ports visits of nuclear submarines and things like that. 네. 자, 근데 SSBN 같은 경우에는 한 대만 있어도 북한 전역을 파괴할 수 있는 위력을 갖는 아주
어마어마한 무기라고 합니다. 뭐 미 언론에서는 이 동맹국 한국을 안심시킬 수 있는 자산이다. 그리고 7,400km 밖에서도 핵탄두가 60개 정도를 한꺼번에 발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SSBN이라는 거가 갖는 의미 하나만 해도 엄청나다 이런 해석을 또 미 언론에서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요, 미국이란 나라가요, 그 자신이 갖고 있는 5,000기가 넘는 핵을 다른 나라랑 공유한 유일한 사례가 이제까지 나토식 핵 공유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워싱턴 선언은 미국의 타국과의 핵 공유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한국식 핵 공유 이렇게 명명하는 게 적당하다고 보는데, 예. 근데 나토식 핵 공유가요 1956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국식 이제 핵 공유가 이루어졌는데 결정적인 차이점은 이거죠. 나토식 핵 공유는 5개 국가,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트르키예, 여기에 이제 B-61 그 전술 핵무기 한 150에서 200 정도 거기다 배치를 한 거고, 한국은 배치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것만 보면요,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좀 착각을 하는 게, 예. 지금 저 SSBN 있잖아요, 전략 핵 잠수함, 저게 정례적으로 온대지만 그 항상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토식 항상 그 배치되어 있는 나토식 핵 그 공유에 비해서 상당히 약한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들 평가하는데, 이거는 조금 뭔가를 빠뜨린 건데요. 네. 이걸 보자고요. 지금 미국의 정찰 위성이요,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움직이 있으면 그 시긴트를 통해서 그거를 다 포착을 합니다. 네. 물론 100% 잡아내는지는 조금 의문이 있지만요. 네. 상당 부분을 잡아내요. 그래서 보름 전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런 거 다 알고 한국, 일본과 그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을 합니다. 예. 그러면 저 전략 핵 잠수함이 미국의 정찰 첩보 위성에 의해서 그 움직임이 그 되면은요, 저게 14대가 있거든요, 미국에. 예. 근데 그 한 대가 아까 우리 앵커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의 핵 보유국의 그 전력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2대 정도를 예를 들어서 원산 앞바다에 보내고 남포 앞바다에 보내가지고, 그럼 저거를요, 김정은이 있는 주석궁을 때릴 수가 있고요, 그 핵 미사일 그거를 진두지휘하는 그 지하 벙커 같은데 네. 다 파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잘만 운영하면은 네. 나토식 핵 공유보다도 훨씬 강력한 응징 보복을 할 수 있다. 네.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잘 모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어설프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이 워싱턴 선언에 대한 평양의 김정은의 반응이 곧 나올 텐데 예. 두고 보자고요. 상당히 아마 경기를 일으킬 겁니다. 정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NCG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한국과 미국 간의 양자 협의 체예요. 예. 근데 이제 나토의 경우는 그 나토 핵 공유 핵 기획 그룹이라고 하는 건 다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국뿐만 아니라 핵을 가지고 있는 영국, 프랑스도 있고, 미국의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는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이태리라든지 독일, 튀르키예 같은 나라도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양자 간의 NCG를 지금 결성했다라는 거예요. 네. 사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지금 위협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일 파트너십을 그렇게 강조하지만 한국과 미국 간의 양자 핵 협의 기구가 발족됐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고요. 이게 지금 이렇게 그 미국과의 동맹에 대해서 우리가 70년 동안 너무 익숙해져서 이 동맹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네. 대해서 가끔 망각하는데, 예. 우크라이나를 보면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받는데 미국이 동맹이 아니라는 이유로 개입하지 않아요. 군수 지원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맹의 가치가 여기서도 나타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핵 잠수함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동안에는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한반도 주변의 바닷속을 다닌 것으로 예.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소위 포트콜이라 해갖고 기항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번씩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예, 예. 이 자체가 북한에 주는 엄청난 시그널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네. 전략 자산이 전개된다거나 또는 잠수함이 이렇게 기항을 하게 되면 북한도 이게 평화롭게 기항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기 네.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이 대비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든다는 점에서 네. 적어도 요번에 이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가치를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조금 전에 왜 대통령이 노래도 부르고 네네. 이게 일련의 미국의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 간의 라뽀가 형성이 된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려운 문제, 예민한 문제가 있을 때 대화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커졌죠. 네. 예를 든다면은요. 부시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예. 김대중 대통령이 가가지고선 햇볕 정책의 정당성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했는데 부시가 뭐라 그랬습니까? 네. 디스맨 한마디 해갖고 완전히 찬물을 껴얹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 경우는 뭐 대통령 퍼스트 레이디까지 프렌드 하면서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라뽀를 형성했고 이 라뽀는 앞으로 좀 아쉬움이 있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눈에 보이는 성과라는 게 과연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 정도면 될 거냐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양국의 대통령이 굉장히 친하게 됐다. 아까 사진하고 그림 보시면 알겠는데 윤석열 대통령 노래할 때 아주 바이든 대통령이 막 굉장히 흐뭇해하는 그런 장면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 간에 뭐 이른바 뭐 케미라고 하죠. 브로맨스라고 하고 나이 차이는 좀 납니다만 저런 모습들이 그럼 앞으로 뭔가 해결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친근감 내지는 뭐 말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사이는 되지 않을까? 뭐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뭐 바이든도 어차피 선거를 치르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 때문에 서로 간의 이 친교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느냐? 윤석열 대통령도 아이리시 출신인 바이든 대통령 의식해서 시인도 아일랜드 시인의 그 속담도 가져오고 시도 가져오고 저렇게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저런 게 좀 도움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SSBN이라는 거, 핵 전략 잠수함이라는 게 실효성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서로 간에 의견이 다릅니다. 어떤 전문가는 이 외국 방문하고 이런 자산은 아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정기무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이렇게 멀리서 움직이면서 유사시에 그냥 툭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인데 상징적으로 좀 보여주자. 그래서 북한에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이 의미를 어떻게 볼 거냐라는 데 대해서 이제 이번 선언을 통해서 양국 간의 관계를 더 긴밀하게 나타내면서 핵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좀 과시하는 용으로 사용하지 않겠냐 이런 해석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봉익식 박사 이야기했습니다만 뭐 우리가 NPT 준수한다는 기존 방침 재확인했습니다. 자체 핵무장 이야기 많이 나왔었죠. 윤석열 대통령도요. 과거 핵무장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물론 이제 더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여기 뭐 대한민국에 무슨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그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공격을 당하면 100배, 1000배로 때릴 수 있는 그런 KMP와 역량을 확고하게 구축하는 것이 공격을 막는 그런 가장 중요한 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 뭐 자체 핵 보유 언급은 했습니다만 현실성은 떨어진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때도요. 근데 워낙 북한의 이 핵 위협이라는 게 강해지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핵을 가져야만 상호 대응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좀 일부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미 관계가 좋아졌다니까 이번에 가면 그런 거 하나 얻어오지 않겠느냐, 미국한테 좀 받아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걸었던 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뭐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뭐 진보라고 하시는 분들은 핵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 못 가져왔냐 또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시기도 하더라고요. 좀 이율배반적인 부분이긴 한데 핵이 없으면 좋을 텐데 왜 가서 아무것도 못 얻어왔냐 뭐 그런 주장도 하더라고요. 근데 봉익식 박사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현실적으로는 좀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우리의 자체 핵무장 받아들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한하고 우리나라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예. 첫째는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네네. GDP 대비 무역이 68.8%에서 70%이기 때문에 예. 이것은 미국의 3.5배 그리고 일본의 2배입니다. 비슷한 수준의 나라가 독일과 네덜란드인데 이 두 나라는 유럽 경제 공동체 안에 네네. 있기 때문에 좀 안정성이 확보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외풍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안타까운 것은 네.
신속하고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을 이미 우리가 갖추고 있지 않았나. 그것이 제가 아는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정부의 확장 억제 태세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SSBN을 다시 또 상시 배치에 준하는 수준으로 한반도에 가동을 하는 것이 과연 이번 정상회담에서 아주 필수적인 그런 성과로 생각이 되어야 되는가. 그렇다면 이제까지 확장 억제 체제에는 문제가 있었다는 말인가. 이런 의문이 있을 거고 국민이 원하는 것은 아무리 그 오하이오급 거의 그 2만 톤 잠수함입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핵 잠수함인데 국민이 바라는 것은 핵 잠수함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가 아니라 거기서 북한이 핵무기를 발사하고 또 이 핵 잠수함에서 핵무기가 발사해서 대응을 하는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그런 면에 있는 국내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어떤 명시적인 외교 성과가 이번 방문에서 있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데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피할 수 없을 것을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수준에서 이야기한 것은 성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대단한 성과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그것은 이미 54차 SCM에서 국방장관이 이야기를 했고 2022년 10월에 발표한 미국의 국방전략서 핵태세 검토보고서 그리고 미사일 방어 검토보고서에서 명시를 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김정은 정권의 끔찍한 결과가 있으리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 것이 꼭 국빈 방문을 통해서만 성취된 성과로 분류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엔 기대 수준을 높인 것은 국민이 아니라 정부였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그 핵 확장 억제 위원회라는 언급이 사실 지난 정권에도 있었지만은 실제로 미국이 그렇게 한국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또는 뭐 그 핵 자산과 관련해 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협조적으로 나온 그런 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가중되면서 아마 한국 내에 그런 공론화, 예를 든다면은 자체 핵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을 움직인 측면도 있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략적이라면 그 전략적인 차원에서 하나 던진 게 아닌가. 그래서 자체 무장도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동맹국인 미국이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예민해지면서 한국에게 하나의 그 당근을 그 제시한 게 아닌가. 그게 요번에 워싱턴 선언으로 결론이 났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 핵 잠수함, 아까 그 SSBN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지금 한국에 대해서 자체 핵무장은 못하더라도 91년에 철수한 전술 핵무기 재배치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는 합리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전술 핵 재배치는 중국이라든지 지정학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그 대신에 바로 그 잠수함을 배치하겠다. 근데 저도 이제 봉 박사님하고 하나 이제 더 동감하는 건 뭐냐면은 이번에 그 SSBN의 그런 어떤 그 기항도 중요하지만 핵 추진 잠수함과 관련해 갖고 더 큰 협조를 좀 받아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있고 정권 종말은요 90년대 초에 클린턴도 했다라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외신들의 반응은요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 하는 건 좀 다릅니다.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한국이 자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대가로 북한의 공격에 대한 잠재적 핵 대응 협의에서 한국에 더 큰 목소리를 추가로 합의했다. 주기로 더 큰 목소리를 주기로 합의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의 국방 전략에서 핵 역할을 좀 줄이려고 했었는데 이걸 뒤집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러니까 나름 바이든이 성의를 보였다. 이런 취지의 보도들이 외신에서는 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와 조금 다른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민주당하고 뭐 일부 전문가들이요. 기존에도 뭐 미국의 핵 우산이 한국에 제공이 됐고 확장 억제 전략이 있었는데 뭐 특별히 바뀐 게 뭐가 있냐. 별로 바뀐 것도 없는데 뭐 대단한 성취를 이룬 것처럼 뭐 호들갑을 떤다 이런 식의 비판을 하는데 제가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기존에 그 차관 복급이요. 그 이제 확장 억제 무슨 그 협의하는 채널이 있었어요. 그럼 미국이 자신들의 핵 전략 자산 전개 운영과 관련해 갖고 우리 쪽에 정보를 공유를 했나요? 또 우리는 미국의 핵 전략자산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미국에 개진하고 그걸 관철시킨 적이 있나요? 안 됐었습니다. 안 됐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이 과거 기존 시스템하고 아주 다르다. 많이 다르다. 그 강조한 게 그게 괜히 그냥 허장성사를 한 게 아니라는 점, 이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 두 번째, 제가 그 나토식 핵 공유랑 한국식 핵 공유랑요. 한국식 핵 공유가 나토식 핵 공유보다도 더 강력할 수 있는 그게요. MPG죠. 나토는 핵 기획 그룹입니다. 거기 7개 국가예요.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하고 6개 국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6개 국가하고 다 일정한 협의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그러나 이거는 한미 간의 1대1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발언권, 지분, 영향력 이것이 훨씬 크다라는 거는 뭐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이번에 합의한 것처럼 워싱턴 선언 중에서 예. 북한이 핵 공격했을 시에 한미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인가. 그 한미 합동 군사 훈련 있어요. 네. 그게 여태까지는 한미 합동 훈련은 없었던 겁니다. 예. 그게 새로 추가가 되는데 나토에는요. 예를 들면 소련과 러시아의 핵 공격에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공동 연습 훈련하는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도 좀 정확히 알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이 판문점 선언 5주년입니다. 4.27 판문점 선언 5주년. 그 5주년의 의미가 지금 상당히 사라진 상황이죠. 그때 아주 분위기 좋고 기분이 들떠 있었는데 현실은 전혀 다른 그런 상황입니다. 북한의 위협은 점점 더 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한미 간의 이 동맹의 역할 그리고 북핵에 대한 대응이 현실적이고 좀 더 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온 것 같습니다. 자, 평가에 대해서는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이재정 민주당 의원이 극과 극입니다. 한번 보시죠. 미국 핵무기가 우리 그 근저에 가까이에 와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왜 와 있느냐? 이건 바로 북한이 핵을 진짜 사용한다면 바로 거기서부터 핵 보복이 이루어진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번 아마 워싱턴 선언을 보면서 아마 대단히 이제 위축되고 아마 고민할 겁니다. 북한은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쁜 거랑 위협이다라고 느끼는 건 다른 겁니다. 평화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려되는 게 뭐였냐면 저는 핵잠 정도는 가져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걱정했어요. 사실은 다행이라고 평가를 해야 되나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자, 임선 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일단은 순방을 가기 전부터 이제 안보에 대해서는 핵과 핵 단어가 이제 딱 핵으로 하면 핵으로 할 거다라는 게 이제 명시될 거다라고 이제 여러 보도와 이런 채널 통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합의를 보면 핵과 핵은 내용은 사실은 없고 오히려 우리나라에게 핵 발달 기술 자체도 이제 미국과 합의하고 개발을 해라. 그리고 여러 가지 핵 확산 금지 조항을 더 확실하게 이행을 해라. 이런 내용 아닙니까? 물론 저희도 이제 핵이 와가지고 무슨 핵 대 핵 전쟁 나는 건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죠. 그런데 지금 상태를 보면 우리가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지금 북한, 중국, 러시아 이렇게 있으면 이른바 러시아와 중국은 이른바 핵 보유국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가 인정하진 않지만 북한은 이른바 핵으로 갖고 있는 걸 추정하고 있죠. 지금 태영호 의원 발언에서도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의 의미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 핵을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전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미국과의 이런 합의 내용에서도 북한에서 핵으로 대응하면 미국에서 합의해서 빠르게 정상끼리 합의한다. 이런 내용을 본다면 사실상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 핵 보유국이라 인정한 게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합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딱 명시되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나라에는 주한미군이 20만 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까지 하면은 더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북한에서 만약에 핵을 쏘려는 시도를 했다 하면은 미국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안전장치들이 우리가 암묵적으로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북한은 핵을 갖고 있는 거다라고 명시해버리면서 오히려 한반도를 핵과 핵으로 대치되는 그 위험한 상황을 만든 거다. 그래서 그런 점에 지적을 한 거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근데 지금 핵 보유를 인정하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죠.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마지막 단계가 준비가 돼야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든 안 하든 할 텐데 사실상 핵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전시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실험하는 단계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근데 북한에 대해서 지금 평가는 다릅니다. 이 북한이 위협적으로 느낄 거다 이런 평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국익을 지키는데 실패했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자국 지도자를 저토록 지독하게 비난하냐 이런 반박도 나옵니다. 보시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역시 정부는 국익을 지키는데 실패했습니다. 호갱 외교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같은 외교 정책으로는 개도 구력도 다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막다른 벼랑으로 더 이상 몰지 말아야 합니다. 정상 외교 중인 자국 지도자를 저토록 지독하게 비난하는 야당은 지구상에 없을 것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게이트, 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시선을 외부로 돌려보겠다는 꼼수라는 점을 우리 국민들은 깨뚫고 보고 계십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정상 외교에 죄를 뿌리지 말고 자중하기를 촉구합니다. 네, 뭐 해외 나갈 때 보통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판을 좀 자제하는 편인데 이번엔 유독 비난의 목소리가 높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근데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요, 본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본인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키고자 하는 국가 이익이 뭔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이제 한미 간의 확장 억제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한 건데, 그러니까 덜 했다고 해서 문제를 삼는 건지. 근데 뭐 미국에 가서 그러면 우리 독자 핵무장 하는 걸 미국으로부터 인정받고 와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고 비판을 하는 건지. 네. 왜냐면 기존의 것으로도 충분한데 왜 굳이 그 한미 간의 핵 대응 능력을 높여갖고 한반도의 긴장을 오히려 더 조성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비판하는 건지. 네. 본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 제기를 하려면은 예.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그게 아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잘못입니다. 좀 그렇게 좀 비판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나와서 참 다행이다고 한 게 제가 정당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본에는 퍼주고 미국에는 한수를 접었다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비판을 했는데 네. 그것이 이제 보수 정당에 대한 이런 민주당의 비판이죠. 근데 저기 단어만 바꿔놓으면 또 되는 것이 국민의힘에서는 왜 문재인 정부 때는 그리고 민주당은 북한에는 퍼주고 중국에는 한수 접느냐 이런 비판을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국민들께서는 국빈 방문 정상회담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과연 우리가 받은 것보다 준 게 너무 많은가? 네.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군수 지원을 결정한다든지 그래서 후폭풍이 온다든지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NPT에서 나가지도 않고 자체 핵무장도 안 하고 전술핵 배치도 안 되는데 핵 잠수함 들어오는 것만으로 너무 큰 손해를 봤다는 평가가 나올 것이고 예. 만약에 확장 억제가 강화된다면 여러 가지 걱정과 논란이 있었지만 성과가 있는 정상회담과 국빈 방문을 하실 것입니다. 결국에는 결과로 승부가 되는 것이 이제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고 벤투 감독이 우리 월드컵 대표 감독이었는데 빌드업 축구가 전략이었죠. 저는 빌드업 축구가 뭔지도 몰랐고 앞으로도 모를 것입니다.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제가 아는 거는 벤투 감독이 우리 팀을 월드컵 16강에 진출시켰습니다. 그걸로 지도자는 평가를 받는 것이고 기도를 하는 차범근 감독도 예선에 잘할 때는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냐. 저 정도는 해야지 했다가 프랑스 월드컵에서 계속 지고 나니까 네덜란드에서 5대0으로 졌죠. 히딩크 감독이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어디서 기도를 하냐. 기도를 한다고 골이 들어가냐. 그래서 조기 귀국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정상회담 성과도 결국에는 두고 보고 앞으로 한국의 국가이익이 어떻게 지켜질 수가 있는가 아니면 훼손되었는가를 가지고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온 건 아니니까요. 일종의 약속이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이 대비라 그럴까요?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북한이 어떻게 느낄지 그리고 미국이 앞으로 실제로 우리와 합의한 것들을 어느 정도 시행을 할지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그럴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 대통령 부부 이 공식 환영식도 어제 백악관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예포, 의장대 사열 이런 게 있었는데 한번 보시죠. Endless possibility. Nothing is beyond our ability to reach when our nations and our people stand united. We have proven that time and again over the last 70 years. Go together. 저는 동맹의 70년 역사를 되돌아보고 동맹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동맹 70주년을 동맹국 국민들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네, 정의로운 동맹이라는 대목 그리고 자랑스러운 동맹 70주년 이렇게 언급하면서 박수도 받았다고 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윤 대통령을 향해 가서 이제 나의 친구 윤 대통령 최고의 친구들 뭐 이런 표현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양국 간의 뭐 수뇌부들끼리의 관계는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어떤 식의 더 긴밀한 관계가 결과로서 나타날지는 지켜봐야겠고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오토 원비어의 모친 신디 원비어를 만났습니다. 북한에서 억류됐다가 나오자마자 사망한 오토 원비어. 이 원비어 가족들은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열었고 승소했습니다. 북한 자산들을 지금 압류하는 그런 과정까지 지금 나가는 아주 굉장히 북한에 대한 생각이 확실한 분들이죠. 근데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을 2019년 11월 방한했을 때 좀 만나달라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청와대에서는 일정상 어렵다 이렇게 거부한 적이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와는 상당히 이야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정 의원님 어떤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까? 오토 원비어 부모뿐만이 아니라 뭐 네. 탈북민이라든지 예. 또는 탈북민이나 납북자를 위한 인권 운동을 하는 수잔 솔티 같은 사람도 같이 네. 만났는데요. 예. 이거는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굉장한 상징성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원비어가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는 대학생이었는데 예. 북한에 가서 소위 반정부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고문을 당하다가 귀국하자마자 6일이 지난 네. 다음에 그냥 사망해 버렸는데요. 이 오토 원비어에 대한 미국 내의 정치권의 이 초당적 노력을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데요. 이 원비어를 위한 원비어법까지 제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네. 북한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제재법이고 이 원비어 부모가 이런 활동을 하게끔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예. 초당적으로 원비어 부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대북이 아닌 인권과 인도주의 차원에서 북한이 어떻게 한 미국 청년의 인권을 말살했는가를 보여주는 부분인데 2019년에 우리나라에 와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 했을 때 네. 일정이 바쁘다는 이유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원비어 가족이 갖고 있을 그런 어떤 한과 슬픔을 제가 느낄 수가 있는데 네. 이번에 그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바로 그런 인권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그 원비어의 모친인 신디 원비어를 네. 위로하고 또 예. 많은 위로가 되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거는 파당적인 이해가 아니라 네. 인권 인도주의 차원에서 이런 활동은 좀 더 확대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원비어의 모친 신디 원비어는 영부인의 말씀에 진정성이 느껴져 감동했고 눈물이 났다. 뭐 이렇게 소감을 밝혔고 언론에도 이런 부분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질 바이든 여사는 김건희 여사를 워싱턴 DC의 국립미술관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보시죠. Dr. Biden, what did you think? 네, my friend 이렇게 또 칭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질 바이든 나이 차는 납니다만 마크 로스코 갤러리 둘러봤는데 이게 또 인연이 있는 게 이 김 여사가 이 마크 로스코 전을 2015년에 기획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워싱턴 DC의 그 국립미술관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의 이제 그림을 대거 빌려줬던 그런 인연이 있어서 아마 질 바이든 여사가 김건희 여사를 이 국립 갤러리로 초대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여튼 부부간에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가까워졌는데 아까 김세현 대변인 말한 것처럼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라는 부분. 미국이 좋아하면 우리가 꼭 좋아할 일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과를 보고 우리가 또 판단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도 만났습니다. 자, 기가팩토리, 그러니까 전기차 생산 기지를 말하는 거죠. 한국에 좀 유치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보시죠.
반갑습니다. 화상으로만 만나고. 머스크 회장이 윤 대통령이 순방 시기에 맞춰 접견을 요청함에 따라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최고 수준의 제조 로봇과 고급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테슬라사가 기가 팩토리를 운영함에 있어 최고의 효율성을 거둘 수 있는 국가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런 내용을 담아 특별히 제작된 브로셔를 직접 전달하며 한국의 투자를 적극 요청하였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는 한국은 기가 팩토리 투자지로서 매우 흥미롭고 여전히 최우선 후보 국가 중의 하나이며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하였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 최우선 후보지다 이렇게 말은 했는데 신재호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뭐 저것도 이제 성사가 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대통령 스스로가 나는 대한민국의 1호 영업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 이번에도 뭐 그 첫날 이틀 동안에 6조 원이 넘는 한국으로의 투자 유치를 했는데 만약에 저 프로젝트가 성사가 되면요. 이제까지는 우리가 그 미국에 진출하는 그런 쪽이었다면 요번에 이제 윤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미국의 투자를 유치해 오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한국에서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도 당연히 나와야 되죠. 작년 그 5월인가요?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제 미국의 투자 의사를 많이 비친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바이든의 방한 성과가 되듯이 거꾸로 이제 대통령의 방미 성과는 저런 투자 유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경제적인 것들도 지켜봐야겠습니다. IRA, 뭐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뭐 반도체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좀 성과를 기대했던 부분이 있을 텐데 지금 아직까지는 성과 뭐 가시화된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양국 정부가 긴밀하게 협의하고 조율하는 정도로 언급이 된 것 같은데 이후에 국빈 방문 이후에 양국 사이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순방 당시 찍은 심장병 환아 방문 사진을 두고 뭐 빈곤 포르노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장경태 의원.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됐죠. 어제 이재명 대표도 아무래도 조명이 있는 것 같다. 나도 고발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실제 고발 당했습니다. 자, 관련 이야기 한번 보시죠. 팔에 조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는 거죠. 전등으로는 뭐 도저히 효과가 저렇게 날 수가 없습니다. 턱 밑에도 저렇게 밝게 되기. 저희가 웃고 얘기하지만 이건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육안으로 봐도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조명을 사용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보니까 조명 같은데 저도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조명 쓴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이 대표를 고발을 했어요. 이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이 당했는데 이번에 서울시 의원이죠. 이종배 의원이 고발을 했습니다. 자, 민영삼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도 고발 당했는데. 이제 저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가짜 뉴스에 관한 서로의 그 시각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이제 야당에 있어서는 야당의 존재 이유가 무조건 이제 여권 여당을 비판하는 것이 그 존재 출발점이라고 인정은 하지만은 아무리 그 비판을 하더라도 근거가 있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가짜 뉴스로 공격을 하면은 그게 일종의 비난이 되고 또 인신 공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여권 쪽에서는 가짜 뉴스의 그 발본색원의 차원에서 강경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게 그 기조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기조 속에서 이제 저 시의원께서 이제 이재명 의원을 고발하게 된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의원 부분에 대해서 대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고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적에는 가짜뉴스 시비가 이 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먼저 장경태 의원을 좀 이렇게 단속하는 그런 자세가 야당 대표로서의 어떤 품격이라 할까요? 그런데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는 거짓말 플러스 경솔함의 어떤 이미지가 더 씌워지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뭐 민주당 쪽에서는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 뭐 그러면서 이 명예훼손으로 송치한 것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나도 고발하라 그랬는데 실제 고발을 당했고요. 검찰 송치와는 또 별개로 장경태 의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낮추지 않고 있습니다.
화동의 볼에 입맞춤을 한 걸 가지고 성적 학대다 이런 주장을 했었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비판을 했는데 일단 들어보시고요. 이어지는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도착하여 환영 행사에서 화동의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이가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 아이의 입술이나 신체의 다른 부분에 키스하는 것은 성적 학대 행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밑도 끝도 없는 비난만 퍼붓는 함량미달 인물들이 민주당 지도부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양심이 있다면 국회의원 사퇴하십시오. 민주당 윤리위는 대체 무슨 막말을 저질러야 열리는 것입니까? 자, 의전하고 성적 학대 구분도 못하냐 이런 비판을 국민의힘에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장 의원이 자, 그럼 이것도 고발할 거냐 반박을 했다는데요. 들어보시죠. 실제 우리 대한민국 법원에서도 아이 손등에 뽀뽀만 해도 강제추행이 성립한다라고 2014년 판례가 있고요. 캘리포니아 주 형법이나 버지니아 주법에도 이 아동의 뭐 입맞춤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있거든요. 저는 진심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좀 지켜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충정해서 드린 말씀이니까 조심하시라. 이런 건 대개단이 외교적인 결례가 될 수 있다. 이것도 고발하실 거예요? 네. 자, 설전 변호사.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요. 장경태 의원이 조금 저는 좀 성급했다고 봅니다. 뭐 예. 비판할 거 너무나 많은데 왜 거기서부터 비판을 시작했는지 좀 이해되지 않고요. 아니 뭐 이런 부분은 제가 아까 방금 해명도 봤지만은 너무 이거 억지로 좀 붙였다는 느낌밖에 안 들어서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아주 뭐 설득력이 강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이런 내용적인 걸 가지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회담의 결과라든지 뭐 이번에 뭐 민주당에서 보듯이 또 이게 국민 또 어느 일각에서 보듯이 상당히 회담의 성과가 상당히 크지 않다,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정책적인 비판을 하는 것이 더 옳다고 보고요. 오히려 이런 사소한 부분을 가지고 비판하다 보면 이게 오히려 정치 공세에 또 요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점은 좀 장경태 의원이 앞으로 조금 더 갈수록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장경태 의원한테 뭐 이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제안을 하나 할 텐데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평양 가서 그 꽃을 들고 나온 화동이 있어요. 여자 화동.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했는지 그 사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 비슷한 게 많아요. 국내 행사에서도 그 아동들하고 그때 제가 본 사건 중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입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제 아동들이 또 문재인 대통령 볼에다가 뭐 키스하고 뭐 그거를 연출한 것인지 어떤지 모르는데요. 이게 미국에 보니까요. 지금 저기 나오잖아요. 조지 부시 대통령 아버지 부시죠. 다들 저렇게 했어요. 오바마 대통령도 하고 공화당 출신 대통령도 하고 민주당 출신 대통령도 하고 지금 장경태 의원이 저렇게 문제 삼을 정도면 미국에서 의식 있는 사람들은 왜 가만히 있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인지 감수성이 장경태 의원의 100분의 1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자, 이게 자꾸 나오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많이 소환이 돼요. 뭐 동영상들이 가끔 나오는데 아이들하고 인사하면서 엉덩이 툭툭 뭐 이렇게 귀엽다고 해주는 그런 장면들도 또 소환이 되면서 이걸 어떻게 참 저런 것까지 해야 되느냐 뭐 좀 씁쓸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자, 앞서 이재명 대표는 돈봉투 의혹에 송영길 전 대표 관련 질문을 물어보자 국민의힘 김연아는 박순자는 이렇게 거론한 적이 있었죠. 이에 대한 국민의힘 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 이 대표의 모습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번 기자회견 좀 어떻게 보셨나요? 김연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몰라요? 김연아 전 의원에 대해서 제기된 비리 의혹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도록 지금 당무감사위에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만나실 계획이 아예 없으신가요? 우리 박순자 의원 수사는 어떻게 돼갑니까? 관심이 없으신가 보군요. 박순자 전 의원은 이미 2022년 12월 29일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강제 탈당 조치가 됐습니다.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이재명은? 국민의힘에서 김연아 전 의원 당무감사위 조사 요청한다고 하는데 저희 당은 특별한 조치가 없을까요? 송영길 전 대표님 귀국 이후에 혹시 연락 취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김연아, 박순자 전 의원을 이야기를 하니까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이미 박순자 전 의원은 강제 탈당이 됐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자, 임세현 대변인. 뭐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좀 돌리고 싶어서 그러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본인 이야기로 다시 돌아왔어요. 일단은 지금 저희가 이른바 뭐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연일 며칠 언론 보도가 너무나도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대책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당사자였던 송영길 대표가 귀국하고 탈당하고 이제 모든 짐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아마도 이재명 대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안에 비해서 과연 김연아 의원 거나 박순자 의원 건이 그렇게 가벼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언론 보도의 양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기자들에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도 분명히 관심 갖고 네. 보도도 나올 법한데 왜 이렇게 민주당이면 보도량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니냐. 이건 좀 비교가 된다면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박순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탈당하셨다고 하는데 이건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것이고 실제로 뭐 여러 가지 그 전에 전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탈당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근데 박순자 전 의원에 대해서는 왜 안 하느냐 이런 취지로 말을 하다 보니까 이 반박이 나온 건데 이미 지난해 11월에 구속 기소가 된 거고요. 수사 안 하느냐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잖아요. 이미 구속 기소가 됐다는 사실을 몰랐던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하튼 김연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앙당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진상조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탈당을 안 했으니까 뭐 당에서 조사 가능하고 송영길 전 대표는 탈당했으니까 민주당 못합니까? 네, 당에서 뭐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좀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개인적으로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 탈당을 하시고 이제 사법적인 절차에서 본인이 무고함을 밝히신다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그 무고함을 밝히고 떳떳하게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제발 우려했던 일, 우리가 지금 국민들이 녹취록이라든지 이런 데 나왔던 일이 실제는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김연아 전 의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건 뉴스타파에서 계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녹취 파일이라고 조금씩 공개를 하는데 저희들이 그걸 이제 쓸 수가 없어서 틀어드리지는 못해요. 근데 다만 거기 보면 뭐 해당 녹음 파일에 이렇게 있습니다. 200씩 잘 쓰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좀 있다고 녹취록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 돈봉투 들고 갔다는 시의원 A씨가 불법이라는 걸 알지만 가져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가져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또 김연아 전 의원도 이제 해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거 지금 당에서도 당무감사를 한다는데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이제 경찰에서 결론이 어떤 식으로든 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 본 언론에서는 이게 굉장히 오래된 얘기라는 또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좀 아쉽지만 국민의힘에서도 진작에 이거에 대한 조처를 단행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돈봉투라든지 이런 비리와 관련해가지고는 여당 야당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식과 정의와 법리에 따라서 해야 되고 단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한마디를 하자면은 보면은 그 장경태 의원 그 캄보디아 사진 가지고도 아주 디테일하게 또 이재명 대표가 말을 거들고 하던데 이렇게 디테일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돈봉투와 관련해서 진상조사 할 생각도 없다 그러고요. 그리고 또 송영길 전 대표는 탈당해서 그렇다지만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도 지금 아무 조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이재명 대표가 공격하는 검찰에 지금 모든 걸 의탁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간다라는 차원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오로지 박순자는요, 김연아는요, 이 두 마디밖에 안 하는데 공당의 대표로서 그리고 제1당 아닙니까? 숫자로 보면은 그 당대표의 아까 품격을 민영삼 위원장이 말씀을 하셨던데 저도 사실은 그 부분에 공감이 좀 갔습니다. 자, 김연아 전 의원 사실 아니다. 이렇게 SNS에 해명을 했고요. 당무감사 성실히 받겠다 말했습니다. 다만 뭐라고 그랬냐면 자신을 고발한 사람이 여러 차례 협박을 한 적이 있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좀 경찰 수사 진행 중이니까요. 거기 따라서 뭐 시시비비 가리면 될 것 같습니다. 검찰도 지금 송영길 전 대표를 상대로 조사를 앞으로 하겠지만 그 부분 뭐 돈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수수자 하나씩 확인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영길 전 대표는 먼저 검찰에 나가겠다 그랬습니다만 검찰에서는
왜 쓸데없이 나오냐. 아직 조사도 안 됐는데. 서면은 뭐 내면 받아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설주환 변호사. 네. 보통 뭐 미리 나가서 이렇게 한다고 해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사가 제가 아마 이 사건 터졌을 때 송영길 대표가 즉시 귀국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7월 달에 예정대로 귀국하셔도 그때 조사가 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녹취록에서 봤듯이 자금을 모금하고 자금을 전달했다라고 하는 강내구 전 감사협회 회장 같은 경우에 일단 그분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돈을 전달받았다는 윤관석 의원, 그다음에 이성만 의원, 최소한 이 세 분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이어진 다음에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송영길 대표를 불러오는 것이 수사의 순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송영길 대표는 본인의 무고함을 빨리 밝히고 싶어서 검찰에 가고자 하는 마음은 알겠지만은 검찰에서도 어느 정도 다른 조사가 좀 된 다음에 부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라면 송영길 대표께서도 지금 한번 당시의 일을 스스로 한번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면서 본인이 정확하게 무슨 일을 했었는지 말을 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본인 확인하는 작업이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자, 검찰 출석 시기 둘러싸고 이제 뭐 송 전 대표 측과 검찰 입장은 다릅니다. 물론 송 전 대표와 가까운 사람은 내가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나가겠다고 한 게 아닌데 이상하게 보도가 났다 이런 말을 합니다만 일부 언론에서는 다음 날 가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자, 정치 탄압이라고 야당 일부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른바 정치 탄압 저지위원장인가요? 박범계 의원은 이건 정치 탄압 같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당의 움직임과는 뭐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송 전 대표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현저한 시각차 한번 보시죠. 검찰은 주위 사람들을 불러서 주변을 돌기보다는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적극 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 수사 야당 탄압으로 보시나요? 민주당 일각에서는 뭐 정치 탄압이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데 제가 그 말씀 열심히 여러 번 드렸죠. 동의하지 않으시잖아요. 중대한 사안이고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검찰이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송영길 전 대표 굉장히 재밌는 게요. 본인이 파리에서 기자회견하고 여기 귀국할 때 여기서도 또 기자들하고 일문일답했는데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면서요. 자기는 관여한 바 없다면서요. 그러면서 그 실상에 대해서는 이제 귀국했으니까 그때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한테 하나하나 들어보고 체크하고 점검하겠다. 아는 게 없잖아요. 근데 검찰 나가서 뭘 얘기할 거예요. 이게 정말 저게 웃긴 게, 그 사실상 검찰 나가서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에 진술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난 관여 안 했어요. 난 몰라요. 이거 말고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진술 거부를 하겠다는 건데, 과거에 보면요. 제가 실명은 안 밝히겠지만, 내가 이렇게 떳떳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한다. 자기가 오지도 말라고 그러는데 가갖고는요. 검찰에서 막상 취조실에 데려다 놓고 물어보니까 묵비권 행사했다는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저분이 저런 그 쇼를 하는가? 이거죠. 제가 봐서는 이제 쇼를 진정한 의미로 검찰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일종의 정치 쇼라고 보는데 왜 그러냐? 나는 자진 귀국도 했고 이렇게 자진 출석 의사도 밝혔기 때문에 나한테 나중에 뭐 그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등 이런 식으로 뭐 구속영장 치기 못하도록 그런 명분 뭐 좀 그를 뭐 하기 위한 뭐 그런 잔수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자,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금품 조성 과정, 살포 경위, 수수자에 대한 사실관계 어느 정도 좀 파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혐의 입증에 검찰은 자신감을 보인다고는 합니다. 뭐 이게 뭐 실제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이 주장한 그런 거고요. 근데 박범계 의원은 이게 정치 탄압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임태현 대변인, 뭐 근거가 뭐가 있을까요? 뭐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박범계 의원이 어떠한 속내를 가지고 말씀하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사실 SNS에서도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검찰의 뭐 무슨 뭐 노트가 더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 보면 아마도 박범계 의원께서 무슨 이런 과정에서
무언가를 확인을 했던지 아니면 본인이 알고 있는 게 있던지 해서 이런 발언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송영길 대표 관련해서 그 수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말씀을 안 하겠다 뭐 이런 취지가 아니라요. 왜냐하면 지금 뭐 프랑스에 있을 때는 사실상 지금의 이 한국에서 이 당에서 어떤 분위기인지가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리고 뭐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고 어떠한 정황인지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당에서도 하루빨리 와서 이제 좀 확인할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드린 적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일정을 접고 이제 귀국을 한 것이고요. 어쨌든 한국에 있다 보면 관련했던 것도 생각이 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보면 어디에 메모 쓴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아마 뭐 검찰에서 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라 정말 책임지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뭐 이런 표현이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송영길 대표가 탈당을 했습니다. 전 대표가 이제 탈당을 했는데 이 언론 창구로 현역 의원이 민주당의 의원인 김의겸 의원에게 언론 대응 맡기겠다 이런 말이 나와서 좀 논란이 됐어요. 이 말 나오자마자 뭐가 그랬냐? 이야, 이거 위장 탈당 아니냐. 어떻게 탈당했다는 사람이 현역 민주당 의원을 언론 창구로 삼느냐.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치권 반응 그다지 좋지 않았고요. 오늘 정의당에서도 말이 나옵니다. 보시죠. 탈당 호소인 송영길 전 대표가 장기술계의 타짜를 자처하는 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연합전선을 선언했습니다. 송 전 대표 스스로가 무늬만 탈당임을 입증한 셈입니다. 선거 범죄 의혹으로 탈당한 전 당대표의 언론 대응을 민주당 국회의원이 맡는 광경을 있는 그대로 이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번 일은 송영길 전 대표의 귀국과 탈당이 민주당의 당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임을 보여준 셈입니다. 뭐 당장 저렇게 논란이 되니까 또 취소를 했어요. 근데 알만한 일일 텐데 왜 그랬을까? 좀 궁금해요. 어떤 일입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이 민주당 자체를 갖고 있는 시각들이 특히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에서는 국민을 너무나 무시해도 너무나 무시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나온 것만 해도요. 자, 10명에서 20명까지 도움봉투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안 받았다는 사람하고 지금 얘기하는 사람 2-3명 빼놓고는 뭔가 구리기 때문에 지금 말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현직 국회의원 10여 명이 적게는 몇 명부터 하는 돈봉투 선거법 위반 이런 가장 민주주의를 해치는 그런 사건에 연루되는 이런 중요한 사건을 그냥 장난하듯이 그 또 김의겸 의원 하면은 가짜뉴스의 제조기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분 아닙니까? 또 그런 분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송영길 전 대표를 뭐 또 대변해 주겠다라고 나서고 또 문제되니까 취소하고 그래서 너무 정치를 그 조롱하는 듯이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좀 화가 납니다. 알겠습니다. 뭐 김의겸 의원이 뭐 본인이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닐 텐데 하다 보니까 가짜뉴스가 된 게 아니냐 몇 가지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긴 합니다만 여하튼 예전부터 알던 사이여서 도와주려고 했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정치라는 게 꼭 그렇게 친분관계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위장 탈당, 가짜 탈당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민영배 의원 이야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난해 4월에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무소속이 됐다가 어제 복당이 됐습니다. 이걸 놓고도 이제 당내에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요. 일부에서는 정말 오늘까지 민주당 내부에서도 부끄럽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자, 설대한 변호사. 민영배 의원은 마주 대의, 뭐 결단 이런 말로 좀 포장이 돼 있습니다. 뭐 본인은 아마 저는 그 당시에 어떤 검수완박법, 소위 이제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꼭 통과를 시켜야 한다는 어떤 자기 희생이라고 저는 생각했었다고 봅니다. 뭐 그 점에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또 오늘 그렇게 다시 복당한 것은 저희 민주당 규정에 의해서도 탈당 후 1년 후에 복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규정상 저는 적합하다고 보고. 그런데 감점도 안 주기로 했다면서요? 그 부분은 지금 지도부에서 그 다음 공천까지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그 부분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에도 오늘 복잡한 일이 많았습니다. 단독 처리한 법들도 지금 많은데요. 거부권 행사가 어떻게 될지 또 봐야 될 상황입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